의료, 연구,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사선.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방사선은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잘못된 취급이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피폭 사고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사선 피폭 정도가 경미하다면 우리 몸에서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고 수준의 피폭이 발생하면 탈모, 구토, 피부 홍반 등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고 더 심한 피폭을 받게 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방사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감각으로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위험 상황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사선은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때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람을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표시가 붙어있는 곳이 바로 방사선 관리구역입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은 외부의 방사선량률과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 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방사선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관리구역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작업 내용에 따라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로 등록하여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방사선 관리구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등록 과정부터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방사선 안전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건강검진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출입하기 전에 실시하며 종사하는 기간 동안 매년 1회 검진을 받게 됩니다. 방사선 작업을 위한 건강검진은 의사의 문진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문진의 경우 방사선 관련 직업력과 노출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에 대한 사항을 문진합니다. 또한 혈액을 통한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말초 혈액 중 백혈구수, 혈소판수 및 혈색소 양을 진단하게 됩니다. 방사선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마쳤다면 여러분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혹은 수시 출입자로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들어가기 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착용한 이것,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건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에게 지급되는 개인 피폭 선량계입니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할 때 개인 피폭 선량계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피폭 선량계는 방사선 관리구역에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착용자가 피폭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받은 피폭 선량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피폭 선량계 착용은 꼭 잊지 말아야겠죠? 개인 피폭 선량계는 착용 방법 또한 중요한데요. 올바른 착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올바른 개인 피폭 선량계 착용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 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인 피폭 선량계의 착용은 사용자의 가슴 쪽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사자가 임산부인 경우 하복부에 대한 선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하는 경우 개인 피폭 선량계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어느 것일까요? 납가운과 같은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하는 경우 개인 피폭 선량계는 방사선 방호복 안쪽에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선량계를 방호복 밖에 착용하는 경우 실제로 인체가 받은 피폭 선량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한 경우 개인 피폭 선량계는 방사선 방호복 안쪽에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개인 선량계를 올바르게 착용했다면 이제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개인 피폭 선량계 교체입니다. 개인 피폭 선량계의 교체 시기는 3개월로 교체 시기가 되었다면 기존 개인 피폭 선량계를 새로운 개인 피폭 선량계로 교체해야 합니다. 반납한 개인 피폭 선량계는 판독 과정을 통해 지난 사용기간 동안 사용자가 받은 피폭 선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 피폭 선량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의 피폭 선량이 평가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판독기관 오르비텍에서 방사선 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민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개인 선량계는 열 형광 선량계라 불리는 TLD입니다. 이 열 형광이라 함은 방사선을 맞게 되면 에너지 역이작용을 거쳐 저장하게 되고 열을 가했을 때 형광이 나오기 때문에 열 형광이라고 불립니다. 이 형광을 PM 튜브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계측하게 되면 방사선 에너지와 선형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개인이 피폭한 방사선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측정된 개인 선량을 종사자와 그리고 국가기관에 모두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방사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선량 한도는 1년간 받은 피폭 선량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의 피폭 선량도 1년 동안 받은 연간 선량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는 한 분기에 개인 피폭 선량계를 하나씩 사용하게 되고 각 분기별 피폭 선량 판독 결과를 합산하여 연간 선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사자의 피폭 선량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관리되고 있을까요?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개인이 받는 피폭 선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선량 한도라고 부릅니다. 선량 한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에서 권고한 값을 토대로 원자력 안전법에서 제시한 값으로 종사자의 피폭 선량이 선량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필요한 피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것이 선량 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기 전 준비사항부터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 후 피폭 선량 평가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안전한 방사선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나요?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이전 방사선 안전교육 수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출입하기 위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로의 등록, 개인 피폭 선량계를 통한 피폭 선량 평가까지 안전한 방사선 이용을 위해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는 1만 개에 이르는 방사선 이용과 관련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 또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방사선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사선원의 생산, 판매와 구매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방사선원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인 방사성 동위원소와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방사선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방사선원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방사선원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문이겠죠? 그러기 위해선 구매자가 속한 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필요한 선원에 대한 내용이 적힌 RI 구매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RI 구매요구서를 통해 주문하려는 방사선원이 시설에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선원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기관은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서류와 시설 검사를 통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허가 내용에는 시설에서 허가받은 선원의 종류와 수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RI 구매 요구서의 내용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면 구매 요구서를 방사선원 판매업체에 전달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이로써 방사선원의 주문이 완료된 것인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주문한 선원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주문했던 방사선원이 준비되겠죠? 방사선원을 생산하는 업체는 방사선원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보유 장비가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은 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는 생산 허가는 방사선원 생산에 대한 면허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생산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사선원을 생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주세요. 그럼 만약 해외로부터 방사선원을 수입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발생장치, 즉 방사선원을 수입하는 경우 방사선원의 수출입 요건 확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출입 요건 확인이란 수입 물품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한 의무이행 절차로 방사선원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방사선원의 수출입 요건 확인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원 수입 시 수입 요건 확인은 판매허가를 받은 판매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 또는 수입이 완료된 방사선원은 다음 단계인 판매 및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가게 되겠죠. 방사선원을 생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을 판매하려고 할 때 판매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허가는 방사선원을 판매하려는 업체에 대하여 방사선 안전에 관련한 서류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인데요. 방사선원을 판매할 때 필요한 판매허가 역시 방사선원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했던 생산허가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때문에 판매허가 없이 방사선원을 판매하는 것 또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판매업체는 우리가 제출했던 RI 구매요구서에 적힌 선원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방사선원을 판매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판매업체 사업주분들께서 방사선원을 판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원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곳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와 반대의 경우인 방사선원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사용업체 역시 방사선원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허가 또는 생산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아 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방사선원을 판매한 판매업체는 물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사선원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용업체 또한 원자력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원 판매업체 사업주분은 선원을 구매하려는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방사선원 사용업체 사업주분은 방사선원 판매업체가 판매허가 또는 생산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판매업체에서 선원 운반을 할 때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사선원을 운반할 때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운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운반하고자 하는 방사선원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전용 운반 차량을 이용해서 방사선원을 운반하게 됩니다. 방사선원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당 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방사선원이 전달되는데요. 방사선원을 전달받은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RI 구매요구서를 통해 주문한 방사선원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한 내용과 전달된 방사선원이 일치하면 해당 방사선원을 구매요구서를 제출한 구매 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구매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사선원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방사선원을 구매하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사선원의 생산부터 판매, 운반, 그리고 사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가 있었죠. 방사선원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산허가, 방사선원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판매허가, 그리고 방사선원을 운반하려고 하면 꼭 해야 할 운반신고, 최종적으로 방사선원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허가 혹은 사용신고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판매업체는 구매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곳인지, 구매업체는 판매업체가 판매허가 또는 생산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두가 나와 우리 모두의 방사선 안전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 꼭 잘 알아두셔서 안전한 방사선 이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게 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사성 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폐기물을 말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방사성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방사성 물질은 물론이고 방사성 물질에 닿아서 오염된 모든 것들이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연구소나 학교, 병원 산업체 등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부터 관리,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곳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여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들은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용 폐기물 용기에 폐기하여 폐기물의 방사능이 충분히 감쇄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폐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선별 및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분리수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핵종, 보관기간별로 구분하여 수집해야 하는데요. 폐기물 종류가 같은 것으로 사용 핵종의 반감기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수집해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는 크게 고체, 액체, 기체 폐기물로 구분하는데요. 이 중에서 고체 폐기물은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가연성 폐기물, 소각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합니다. 액체 폐기물은 수용성 액체 폐기물과 유기폐액을 말하는 불용성 액체로 구분하는데요. 방사성 폐기물은 전용 폐기물 용기에서 충분히 감쇄된 이후 허가된 보관시설에서 보관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보관 용기는 내부에 담긴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될 염려가 없는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적절한 보관 용기는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할 때 사용했던 주사바늘은 다음 중 어떤 용기에 담아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사바늘은 플라스틱이나 철제 용기를 사용해야겠죠? 주사바늘을 종이박스에 보관할 경우 바늘이 종이박스를 뚫고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액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방수 처리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바늘이나 유리바이알 등 날카로운 폐기물의 경우 손상에 강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보관 용기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기폐액 방사성 폐기물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 약품에 의해 보관 용기가 손상되어 방사성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을 시작한 후에도 보관 용기가 온전히 건전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겠죠? 방사성 폐기물 보관 용기는 사용을 하기 시작할 때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개시일을 기록해야 하고 보관 용기가 채워진 후 밀봉할 때 마감 날짜와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 용기 내부에 담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보는 사용 핵종, 폐기물의 종류, 발생일, 발생량, 관리번호, 처분 예정일, 표면 방사선량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발생일은 이 폐기물이 발생한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발생량은 해당 폐기물의 발생 부피를 말하며 폐기물 보관 용기의 부피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처분 예정일은 해당 보관 용기에 담긴 방사성 폐기물의 자체 처분 예정일을 말합니다. 표면 방사선량률은 보관 용기의 표면에서 10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공간 선량률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방사성 폐기물 보관 용기 외부에 다음과 같이 정보를 표시해두고 방사성 폐기물 보관 창고로 이동하여 처분 예정일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 역시 사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성 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은 장소여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자체 처분이 가능해진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자체 처분이란 방사성 폐기물 중 원자력안전법에서 제시된 핵종별 농도가 자체 처분 허용 농도의 미만으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체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반적인 소각이나 매립,
그리고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발생기관에서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자체 처분 계획서와 처분 절차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 처분 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적합 판정을 받아 자체 처분이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폐기물에 대해 자체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자체 처분 가능 승인을 받은 이 폐기물 그냥 버려도 될까요? 아니요.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방사선 표시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폐기물의 표면 선량률을 측정하여 백그라운드 수준이 되는지도 확인해주세요. 이로써 이 폐기물을 처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반드시 폐기물 기록부나 폐기물을 인계한 경우 인계증 등 처분에 대한 기록을 구비하여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만약 자체 처분이 불가능한 중, 저준위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경우 위탁 처분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위탁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받고 있으며 위탁자는 방사성 폐기물 포장물의 고유번호, 폐기물의 발생 지점, 시간, 포장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부터 관리, 그리고 처리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 신경 써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요? 방사성 폐기물을 무심코 폐기했다가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에는 더 세심한 관리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죠. 안전한 방사선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내가 지킨 방사선 안전수칙으로 안전 업! 사고 노!